네, 내년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증시 전망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마다 이맘때면 이제 새해가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내년에 한마디로 하면 키워드 뭐가 될까요? 그냥 박스권일 것 같은데요. 박스권. 너무 전망하는 입장에서 참 재미가 없긴 한데, 예, 근데 지난 13년, 2010년 이후로 한국 시장이 좀 이제 다이내믹하게 올랐던 게 오르건 내리건 간에 한 4번밖에 없었고요. 예, 한 9번, 9년 정도가 박스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거시 경제가 강할 때 주식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실은 뭐 경제가 강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게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독일 경제 안 좋잖아요. 예, 독일 올해 역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주환원이나 뭐 이런 것들 각 나라의 특징이 조금씩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시 경제에 활력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는데 예. 뭐 길게 보면 우리가 중국 덕을 보다가 한 십수년 전부터 차이나 리스크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이후의 대안을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럼 내년에도 뭐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숲보다 나무를 좀 잘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7주 연속 오르고 나서 약간 좀 숨고르기 양상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증시 상황 이거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거의 금리에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9월, 10월까지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11월부터 금리가 또 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10년물 미국 국채가 5%까지 갔다가 지금 뭐 3.9% 밑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연히 끝났고 내년 3월부터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낮춰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이제 주가에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뭐 금리에 연동이 되는,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엔 주식도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3월에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잡히고 또 미국 경제도 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경제는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는 조기 금리나 시장 금리 추가 하락 뭐 이런 기대로 자산 가격이 뭐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주춤하면 제 생각에 그게 11월, 12월에 가파르게 달려온 주식시장의 조정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12월 중순에 우리 FOMC 거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주 커졌어요. 근데 이제 시장과 연준 인사들의 이 뭔가 시각차가 좁혀졌다, 늘어났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약간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이 점도표로 보는 금리 인하 횟수, 그다음에 뭐 인하 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 지금 점도표는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낮추는 건데요. 근데 이 점도표는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3, 6, 9, 12월 달 이렇게 뭐 하는 건데 뭐 가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점도표보다 더 강한 뭐 3월부터 최대로 한 6번까지 내릴 거다. 6번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번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인플레이션도 떨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입니다만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어야 이제 뭐 물가도 잡히는 건데 올해 초 시작할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0.4% 되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2.5%까지 높아졌거든요. 근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1%인데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보면 금리를 작년 올해 이렇게 올렸는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뭐 많이 성장할 수 있겠나라 생각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 너무 뜨거워요. 이건 이제 뭐 재정 지출 많이 쓰면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약간의 좀 이제 불일치를 느끼는 게 조기 금리 인하와 이렇게 뜨거운 미국 경제가 과연 조응되는 조합인가라 그러면 저는 뭐 시장의 기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호떡집처럼 뭐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는 건데
지금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건은 물가가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 GDP 성장률 예상치 틀린 거 보면 네. 뭐 우리나라나 월가 뭐 연준 할 거 없이 난곡인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지난 11월 PC가 네.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거는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데 네, 네. 2%대로 물가 상승률이 안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불확실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변동성이 적은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영역은 아직도 3% 중반대거든요. 근데 이게 앞자리에 2는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후행적으로 시간을 두고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아직은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면 경제가 나빠지는 거니까 연준이 미리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저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조정의 시차 효과가 금리 올린 후폭풍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 합리적이긴 한데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미국 경제 성적표가 참 너무도 놀랍습니다. 예. 예, 금리를 제로에서부터 2년 동안 5.25까지 올렸는데 작년에 1.9%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한다는 거는 기존에 움직였던 틀이 깨진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연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를 너무 강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금리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과정은 보겠지만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정말 중앙은행이 목표치로 하는 2%까지 접근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서 어쩌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준은 뭐 금리를 5%대까지 올렸는데 네. 미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서 네.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에선 늘렸죠. 흡수하고 한쪽에선 네. 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6%가 넘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경제적 자원을 이제 전쟁에다 쏟아붓지 예. 않습니까?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4%대니까 예. 그러니까 좀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뭐 전 너무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 것도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멈췄어라고 하는 언지를 시장에 주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는 합당한데 또 최근에 미국 금리가 떨어진 다른 논리는 이제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예. 미국 정부가 금년 4분기에 국채 발행량을 조금 줄였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또 2월부터 국채 발행량이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중앙은행의 입을 보고 있는데 뭔가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의 저는 이것을 뭐 재정 폭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재정 폭주가 좀 멈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또 이제 내년은 또 선거의 해라 그러니까 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금리라든지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싶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뭐 연말로 갈수록 경제 지표들은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도 고용도 약간 완만하게 둔화된다는 모습은 참 그림이 좋은 것 같은데 미국 경기 연착륙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뜨겁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착륙의 근거가 지난 3분기에도 4.9%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내년도에는 둔화가 되겠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합리적 관측인데 예. 뭐 하드 랜딩보다는 뭔가 좀 완만한 착륙이 미국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를 쓰고 예. 달러 가치와 미국 금리에 다른 나라가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경제가 멀쩡한 나라가 사실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유럽은 뭐 아주 오랫동안 지금 어려움을 장기 정체 늪에 빠졌고 뭐 일본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배당이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뭐 이런 좀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나 한국은 좀 경제가 상당히 네. 뭐 좋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잘 버틴다라는 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긴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미국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그럼 다른 나라들 부담이죠. 미국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달러가 강한 것도 실은 미국 밖의 자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이
지금 좀 우리 주가 보시면 우리 주가 올해 뭐 10% 코스피가 넘게 올랐습니다만은 사상 최고치와는 거리가 먼데 미국은 뭐 S&P 500이 조금 힘을 내면 그냥 뭐 최고치. 예, 다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미국이 어쨌든 완만하게 둔화가 되는 게 특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특히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랜딩 한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랜딩 기어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말은 많았지만 랜딩 기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랜딩의 징후는 네. 별로 없죠. 예. 소비나 뭐 고용이나.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장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기대보다는 좀 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저는 3월에 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낮춘다 그러면 정말 미국 경제가 저희가 나눈 대화는 상관없이 정말 1분기에 아주 많이 나빠진다. 뭐 그런 결과이든가 아니면 미국도 금리가 잘 안 빠지고 높게 유지가 되면 올해 초에 지방은행들 어려움 겪었던 예. 것처럼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결과로 결과가 나와야 저는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가 내년 한 2분기 중후반은 되어야 지금의 미국의 경제 성장 경로라 그런 금리를 낮출 것 같고요. 그럼 주식 시장 역시 지금은 3월 금리 인하를 사실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데 예. 내년 성장률 전망치 낮죠. 그럼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의 다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후퇴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주식 시장도 좀 쉬어가거나 가격 조정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미국 경제와 3월 금리 인하는 참 안 맞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1분기쯤에 뭐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미국 증시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 그건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뭐 짧은 조정을 뭐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졌고 주가가 올라가는 스토리가 거의 뭐 금리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정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은 뭐 유럽도 이제 그동안 아주 강경 기조였는데 조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네. 기조예요. 물론 이제 그 뭔가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한다 이런 언급을 일본은행 총재가 하긴 했는데 유럽과 일본의 금리 정책 이것이 또 환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ECB는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과 비슷한 시기 혹은 미국보다 조금 먼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12월 달에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서 지금 시장의 기대는 미국이 낮추고 ECB가 뒤쫓아가는 건데 지금 뭐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유로존이 더 힘든 지금 유로존의 중심인 핵심 국가인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예. 것 같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ECB도 내년 뭐 2분기 중반 정도에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먼저 오히려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은 오히려 조금 긴축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흥미롭게 보는 게 긴축을 더 하나요? 오히려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아, 또 올려. 지금 이제 일본이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1% 못 넘도록 하는 예. 일종의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국채 금리를 YCC 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신을 보면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지금 10%대랍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대체로 한 번 당선이 되면 2번씩 했습니다. 연임을 했는데 연임을 못한 대통령이 4사람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포드 대통령, 예.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다음 지미 카터, 카터. 예, 역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 예. 전체적으로 8, 90년대 미국 물가 안정적이었지만 부시 대통령 말기에는 걸프전하고 하면서 물가가 높았거든요. 결국 이제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면서 정권이 이제 바뀌는데 다른 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분은 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니까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정권을 바꾸는 건데 일본은 장기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반갑기도 하겠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날벼락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최근에 이제 원의 환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제 지인이 오사카에 11월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오사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인들 너무 워낙 많고 많으니까. 일본인들 입장은 해외여행 가기도 어렵고 엔이 너무 약했죠. 그리고 일본 국채에 저축을 하면 이자 5% 가까이 받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억지로 낮춰서 0.8%, 9%를 못 받으니까 도요다와 같은 수출 기업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일본 다수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시다의 낮은 지지율이고 이런 거라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드 커브 컨트롤의 상한선을 조금 높여주면서 좀 엔을 좀 강하게 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긴축 완화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올릴 때 일본은 금리 안 올렸거든요. 예. 내년에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와 또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주요국 통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지금 뭐 아주 변화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원화의 입장에서는 네. 가치가 좀 강세로 가는, 다시 말해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하고요. 예. 또 그 나라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한데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보면 이런 이론적 잣대가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원과 미국 달러의 위상이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달러는 기축 통화고요. 한국은 이제 주변부 통화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서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차만 보고 움직이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은행이 어떻게 미국과의 금리 차를 유지하냐 이런 거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 올릴 땐 달러가 강해지고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달러가 약해지는데 어쨌든 저희는 뭐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다고 보지만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뭐 한 3회 정도는 낮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년 한 해 전체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원화가 좀 강해지면 한 1,100원 밑, 한 1,080원까지 가고 원화가 좀 약하면 1,230원까지 움직이는 게 통상적인 등락 범위였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어쨌든 미국 경제가 아주 강해졌고 또 IRA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아주 재편을 하고 있어서 예전의 고점이 이번 달러 등락에 앞으로 한 2, 3년 놓고 본다 그러면 한 1,200원 언저리가 저점일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이런 거 봐서는 한 1,300원 또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레인지는 좀 높아지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100원 정도 내년 정도까지 보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방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센터장님 전에도 그렇고 이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파월의 입보다 중요한 게 미국의 재정 지출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정 지출 확대에 기인한 바가 저는 클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70년대도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이제 60년대까지 경제학의 지배적 사조는 정보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이었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철학을 받은 정당인데 케네디 사후에 그 대통령직 계열은 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를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만들겠다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를 가져왔고요. 이게 원대한 재정 지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서 인플레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전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고 또 70년대 오일 쇼크와 맞물리면서 결국 장기 인플레가 고착화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사실상 두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돈을 쓰는 거를 막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지금 미국의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또 이제 정부가 돈 쓰는 것보다는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게 좋다는 철학인데 저는 미국에서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가 돈 쓰는 걸 막는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은 보조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에 대한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틀릴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제 생각에 지금 보는 기대치보다 조금씩 뒤로 이제 늦춰질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점이 제 생각엔 내년도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큰 리스크인데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 뭐 2020년 코로나로 돈 많이 쓸 때보다 국채 발행을 더 하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니까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자제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아직까지 증거들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월의 입보다도 파월의 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 시장 그 금리 움직임을 아주 주시를 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에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이 증시와 주요 산업에 영향 미칠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총선보다는 미국 대선이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참 예측 가닥을 잡기 힘든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돈이 거의 뭐 그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미국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은 환경주의자들이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사기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난 임기 때 파리 협약에서 탈퇴도 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쨌든 미국 정부가 특정한 산업으로 돈을 많이 넣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잘못하면 이제 이것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뭐 한국 총선은 우리가 늘 선거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실은 딱히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뭐 기대 반 또 걱정 반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물리적인 숫자가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 주주수가 한 600만 명 됐거든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1,400만 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뭐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논란이 많지만 공매도 금지,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 상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권이 주식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도 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물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난 11월부터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속세 재편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상속세가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이제 사회 당위적 가치로 이게 뭐 맞지 않다 이런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주주들에게는 되게 좀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지금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속세 재편 논의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업 승계할 때 이제 그 주식 주가를 일부러 낮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상속세 거둘 때 만약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 자산 가치나 뭐 이런 거 기준으로 걷는다 그러면 실은 그 세수가 더 줄어들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재벌 그룹들 상속을 받아가지고 선대어른 돌아가시게 되면 다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일부는 주식을 팔고 있고, 근데 실은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들 자기 자신 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해관계가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게 싫은 거죠. 상속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소액주주와 지배주주들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좀 완화시킬 여지가 있어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어서요. 논의의 진행 상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내년에 주요 변수로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재정 적자 이런 말씀 좀 재정 지출 제일 중요 미국 재정 지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주 환원인데요. 지금 일본 주가가 지금 90년 이후로 최고치에 갑니다.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데 일본이 주주 환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주주 환원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과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돈 꼭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아베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영업을 잘해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못 보여준다. 그럼 기업이 가지고 있지 말고 주주들에게 돌려줘라라고 하는 게 아베노믹스 때 도쿄대 명예교수였던 이토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행동 규범처럼 돼가지고 아베가 살아있을 때 총리 있던 시절에 전 세계 주주행동주의자들에게 일본에 들어와서 좀 투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난 11월 말에 니온 게이자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서 MBO 경영진이 자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주식을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키는 게 일본에서 많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본시장에서 너무 경영진에게 간섭이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영을 하기 힘드니까 아예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나라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다 알고 관계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뭔가 이제 주주권이 너무 강하게 기업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이나 주주 행동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매크로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답보를 크게 벗어나기 힘든 환경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센터장님 전에도 뭐 시장보다는 투자 대상을 봐야 된다. 앞서서도 이제 뭐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되는 뭐 이런 장세를 예상하셨는데 섹터 업황이라든지 개별 이슈에 주목하면서 역시 지수보다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겠죠? 네, 전 철저하게 뭐 한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연율화로 1.3%밖에 못 올랐습니다. 한국은 지수에 장기 투자가 하게 되면 성장이 둔화된 국면에서는 정말 된게 성과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저희는 뭐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호하는데요. 뭐 반도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년에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올해 90%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제 기술 수출의 성과가 오늘도 뭐 속보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약 주식들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업종 불문한 저평가를 선호하는데 의류 업종의 경우에는 너무 싼 주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업종들이 좀 낮지만 전체적으로 큰 맥은 주주 환원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나 주주들과 잘 소통하는 기업들의 주식 주가가 내년에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신영증권 하면 뭐 증권가에서 전형적인 어떤 원칙 투자, 아주 그냥 가치 투자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영증권이 본 내년의 유망 섹터. 기존에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고요.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기대가 많이 투영이 된 어떤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투영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삐금만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이것도 내가 싸다고 샀지만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앞서 말씀 제약주, 중소형 반도체 주식 그리고 의류 업종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 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내년 전망 함께 들어봤는데 지수보다는 숲보다는 나무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